제가 아까 10분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겠네요. 자, 오늘 사유각으로 세상을 알기 일명 사과세알 이제 7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박정훈 선생님 이거 보니까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최근 더 뒤에 나온 책인가요? 아니요, 앞에 나온 책인데. 책을 3권 내신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바와 플랫폼 노동의 이면이라고 제목을 좀 정할 때는 우리 그 대학생들이 뭐 대학교 다니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사실은 그 편의점 점주, 그다음에 우리 음식점에 알바할 때 그 음식점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노동 고용에 관한 무슨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른 채로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심각하다고 느꼈고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이제 이런 배달 문제들이 많아지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조금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주제를 그렇게 정했는데 오늘 조금 주신 주제는 플랫폼 산업과 노동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조금 더 이제 플랫폼 노동과 관련돼 있는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들을 조금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박정훈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뭐 광의 협의의 플랫폼 노동, 뭐 광의의 플랫폼 노동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 뭐 협의로 보면 한 90만 명,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광의로 하면 거의 한 290만 명, 한 300만 명 정도. 이거 제가 최근 통계는 제가 팔로우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현상이 뭐 어떤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자세하게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공공운수노조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철도 지하철 파업,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이번 주 금요일날 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도 공공운수노조 소속이고요. 정말로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사실 이제 철도 지하철 파업 이런 얘기들 하면 다 서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도 서울 중심의 이야기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원래 파업 계획이 11월 말이고 오늘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올 계획이었는데 미뤄지면서 한창 이제 파업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업이 벌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지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오늘 플랫폼 산업과 노동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요. 책을 좀 몇 권 썼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가 가장 최근 책인데 잘 안 팔립니다. 예,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가 제일 많이 팔렸고요. 요거 책을 이제 낼 때 플랫폼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냈고 최근에는 좀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국회 도서관에서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논문을 쳐보면 지금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석박사들이 지금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만큼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좀 오랜 역사가 있는데 학술적으로 이제 정리되고 있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고요. 현실에서는 근데 그 논문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속도가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하는 얘기도 지금 이 순간도 조금 지나간 얘기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통계가 국정감사 앞두고 항상 나오는데 그때가 항상 매년 8월 9월입니다 2023년 국정감사 앞두고 중요한 통계가 나왔는데 2020년에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죽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기업이 1위가 우아한 청년들이더라.
9위가 쿠팡이츠고요. 우아한 청년들은 어떤 기업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민 앱의 회사 이름은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우아한 청년들은 소비자가 쓰는 앱이 있고 배달 노동자들이 쓰는 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달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모회사 이름이 우아한 청년들입니다. 자회사 개념이죠. 요것은 기존의 산업에서 사용했던 자회사, 비정규직, 하청 기업의 모델들을 플랫폼 기업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왜?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 노동 관련해서 국회 국정감사를 요구한다. 사장 나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시민들은 김봉진을 떠오르겠지만 실제 국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우아한 청년들 대표 이름도 얼굴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끌려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가 배민뿐만 아니라 쿠팡도 마찬가지고 많은 플랫폼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2022년 8월 통계에서 산재 2위는 쿠팡 주식회사고 7위는 쿠팡 풀필먼트, 9위는 쿠팡 이츠입니다. 그러면 쿠팡만 해도 4개, 1위, 2위, 7위, 9위가 모두 플랫폼 기업이더라. 전통적인 제조업과 중화학고 그 다음에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산재 사고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속도입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순위 밖에 있던 것들이 단 4년 만에 순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코로나19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믿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실업자들이 다 어디로 흡수됐더라? 플랫폼 기업으로 흡수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IMF 때 많은 실업자들이 공공근로로 흡수됐다고 한다면 코로나 위기 때에는 많은 실업자들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저수지, 그러니까 일자리 저수지에서 건당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그 디지털 산업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실업 문제가 은폐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산재가 많다는 거고. 두 번째로 전통적 산업에서는 산재 은폐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관리자들이 119를 부르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공상 처리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산재 문제였는데 적어도 플랫폼 기반, 디지털 기반 자본주의에서는 산재 은폐가 불가능하더라. 왜? 노무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진다?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재 은폐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 안전 문제에 있어서 디지털 또는 플랫폼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계들은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배민이 1위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요. 문제는 이 산업안전 정책을 짜는 것이 매우 어렵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전통적 산업에서는 가부장적인 사장님이 너의 노동력을 독점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쓰는 대신 가부장적인 사장님들이 너의 안전을 책임져 줄게, 4대 보험을 책임져 줄게, 너의 월급을 책임져 줄게, 이런 것들이 교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정책이나 산업안전정책들이 가부장인 사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 가부장이 사라진 시대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라는 겁니다. 나는 기업에서 이윤을 얻는 나는 너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탈마초적인 자본가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 자본의 특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플랫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여운 라이더들이 이제 배달을 하거나 깔끔한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이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은 두 가지의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플랫폼에서 일자리 얻으려면 핸드폰을 통해서 앱이라고 하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디지털 공간에 출근을 우선 해야 합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경사가 있거나 계단이 있지 않고요. 미끄러운 맨홀 뚜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버스나 화물차들이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입니다. 추상적인 디지털 공간은. 반면에 이 접속을 한 뒤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위치,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유해 위험 요소들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 하는 구체적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작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상적이고 디지털적인 플랫폼 작업장과 구체적인 현실적인 구체적인 나의 일터, 이 두 가지 공간을 혼종적 작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장에 모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공장에 동시에 접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플랫폼 공장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공간들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번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해 보다가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위치 정보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앱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 배달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동선을 이어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실체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이어봤더니 도시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이미지를 들고 왔는데요. 하루 156km, 208km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달 노동자들이 지금 추상적인 디지털 공간과 구체적인 현실적인 도로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다 보니까 우리의 도시라고 하는 공적 공간이 공장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인도 혹은 산책을 하는 도로, 그 다음에 시민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공공의 도로라는 거예요. 요거를 배달 노동자들이 로그인하고 일을 하는 순간 이 공공의 도로가 어떤 공간으로 바뀌냐면 작업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이 공공의 도로를 작업장으로 바뀌는 순간 이 공공의 도로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의 사적인 공장으로 전환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딜레마와 충돌이 벌어지냐면 공공의 도로를 공적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적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시민들과 내가 일을 하러 작업장에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르게 일할수록 칭찬을 받고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나의 사적 작업장 공간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공공의 시민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공의 도로를 하나 두고 이 한 공간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충돌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은 난폭 운전하는 배달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이고, 배달 노동자들은 내가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변명들이 충돌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빠져 있냐면 공공의 도로를 사적 공간으로 만든 중개자인 플랫폼은 항상 빠져 있더라, 이 갈등에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창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정동 킥보드 문제예요. 정동 킥보드는 플랫폼이 이제 깔아놓은 거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동 킥보드를 마음껏 사용해 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어디에 주차를 하냐면 자영업자들이 가게 앞에 주차하거나 지하철 입구에 주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하철 공간 앞이나 남의 자영업자 가게 앞이나 전동 킥보드를 보관하는 보관 장소인 거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나의 삶의 일터이고,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도로인데 플랫폼 이거를 사적 공장으로 바꾸네? 라고 하는 딜레마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새로운 과제다. 이게
이 중개업자가 플랫폼이 어쨌든 중개업자라는 건데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일터라고 하는 혹은 작업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새롭게 지어서 공장을 새롭게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생산 요소들을 조직해서 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왜냐면 중개자니까. 우리가 당근 거래를 좀 하시나요? 당근 거래, 서울 수도권에 이제 당근 거래를 하는데 워낙 이제 인구들도 많고 플랫폼은 어쩔 수 없이 대형 도시 위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많아야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근 거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를 이 근처에 지어가지고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가장 최적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배달 노동자들이 물류센터 와가지고 가장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걸 고민해서 최적의 장소와 최적의 물건 재고를 만들어서 새벽 배송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다이소는 뭐냐면 이제 커다란 도시에 커다란 그 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걸어서 와서 대신 싸게 가져가라 이런 거고, 당근은 뭐냐면 우리 집을 물류창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 물건들 보관해 놓는 겁니다. 당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용을 활용할 수 있냐면 창고 비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 비용이 사라져요. 직거래를 하는 거니까. 중고거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집을, 그러니까 내가 당근 물건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순간 내 집은 플랫폼의 물류창고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공간과 시간 이런 것들이 플랫폼에 의해서 재존유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플랫폼 산업에서 볼 수 있다라고 사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 이런 추상적이고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가 그 공장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거를 산업재해로 볼지 교통사고로 볼지에 대한 합의들이 아직 회색 지대라고 하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고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런 것들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이거를 산재 보상은 해주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이 재해 조사라든지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가 이제 맛보기로 이제 플랫폼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플랫폼 자본주의가 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유통시장의 발전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대결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과제였습니다. 그럼 소상공인들, 재래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대한 대형마트가 왔을 때 내 상권이 빼앗긴다. 한 가지 문제. 두 번째, 거대한 대형마트가 생기는 순간 주차 문제가 발생한다. 혼잡한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마트가 하나 들어서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춥거나 더울 때 에어컨이나 온풍기 따뜻한 곳에서 마음껏 쇼핑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쇼핑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유통산업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저 마트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90년대, 2000년대에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 생산이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건을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속도로 어떠한 양을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과제였던 거죠. 생산이 아니라 소비가. 그런 점에서 대형마트가 매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에 대한 유통자본의 지배가 자본주의 사회의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유통마트가 지금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심지어는 홈플러스가 어디로 간다? 앱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 지금 홈플러스 이스프레스는요, 편의점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오늘인가요? 발표됐는데 홈플러스 대형마트 배달을 배민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통자본이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입점업체 물건이라고 하는 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자들은 반드시 내 유통 자본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와야 되는데 그 유통 자본이 이제 자기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입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변하냐? 자, 온라인 시장, 플랫폼이란 중개자인 건데 쉽게 얘기해서 중개자에서 자본주의 사회 중개자는 시장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재래시장에 우리가 가거나 홈플러스 가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물적 공간으로. 그 다음에 오픈 시간과 클로징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바뀌었더니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한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하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한계가 없더라. 시공간의 한계가 없다라는 것은 소비의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공급의 한계가 없어야 되고, 공급의 한계가 없다는 것은 노동의 착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나중에 플랫폼 노동이 나오는 건데, 우선 지금은 이제 플랫폼 자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온라인 시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매가 중요하기 시작한 판매에서 뭐가 중요하다? 정보랑 데이터가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조업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상상했던 거는 뭐 우리가 학교에서 항상 배우는 게 뭐 포두주의, 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월급 많이 주고 소비 많이 해서 기업이 이윤 많이 얻고 나면은 또 월급 많이 주고, 그래서 노동자들 힘이 세지니까 노사정이 계급적인 타협을 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었어.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방식의 그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한 건데, 그 시대는 얼마 안 됩니다. 자본주의의 긴 역사 속에서. 근데 그 시대에 얼마 안 했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 더 짧게 그걸 겪었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제조업은,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서비스 상품, 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데이터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 요게 왜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느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대부분은 서울 얘기입니다. 데이터와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수요에 대한 완벽한 예측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민이 한 거는 식욕 데이터를 해체한 건데, 가령 제가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고 진주역에서 내렸는데 저한테 족발 전단지를 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한테 뭘 준 겁니까? 쓰레기를 준 겁니다. 그러면 족발집 사장님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진주에 사는 지금 이 순간 족발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족발 전단지를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칩을 썩 넣고 막 인간의 욕망들을 캐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을 쥐어주고 어플을 깔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먹고 싶은지 검색하게 함으로 해서 족발이라고 딱 검색하는 순간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사장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족발집 전단지를 뿌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욕망과 식욕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뱀이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밤 30대 남성이 치킨을 시킬 확률을 30대 남성인 나보다 뱀인이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동 데이터 역시도 카카오톡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내가 뭘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광고 사업까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공 서비스, 공공교통 서비스를 설계하겠다라고 하면 국토부보다 더 잘 자본주의적으로, 이윤적으로 여기는 폐쇄, 여기는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더 잘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이거를
좋게 활용하면은 지역의 이동권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들, 그러니까 카톡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니들이 사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제공해야 돼 라고 해서 공공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걸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돈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들이 이제 맞춤형 광고인 건데, 요거는 제가 최근에 제가 아이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오늘 52일째인데 그래서 혼났습니다. 지금 어딜 가느냐 라면서.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제가 차를 안 사고 있었는데 중고차를 사야 될까라고 해서 생각만 했어요. 정말로. 근데 광고가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는 정말 생각만 했는데 광고가 뜨는. 그럴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무조건 디지털 발자국을 남겨놨습니다. 어딘가는. 검색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SNS에 뭐 관심사를 올려놨을 거고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인스타라든지 SNS는 여러분들의 욕망을 캐내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 제공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딥페이크, 매우 문제가 됐던 딥페이크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건데, 옛날 같으면은 그런 것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우 무지하게 어려웠던 거예요.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어플 중에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변하는 어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옛날에 어떻게 개발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 머그샷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머그샷. 그러니까 교도소에 보면은 재범률이 높은 그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대 때 들어왔다, 20대 때 들어왔다, 30대 때 들어왔다, 40대 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머그샷 데이터를 가지고 가져가면서 개발을 했었던 것인데, 21세기에는 주커버그, 그 다음에 인스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얼굴 데이터나 사진 데이터를 올리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 것이지, 어떤 음모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캐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캐냈냐? 도파민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좋아요, 이런 것들 받으려고 SNS들을 이제 정말 인간의 욕망, 근원적 욕망, 관심과 소통,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확하게 재고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게 꿈인 거거든요. 이건 계획경제입니다. 계획경제. 사회주의의 꿈. 왜? 자본주의는 가행 생산이 문제니까. 가행 생산을 해결하려면 수요에 맞춘 생산을 하면 돼. 그게 계획 경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누가 하고 있다? 플랫폼 자본가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련의 관료들이 이걸 알았다고 하면 이거를 열심히 했겠죠. 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송혁명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잘 팔리는 물건들을 얼마나 쌓아놓는가에 따라서 창고의 효율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안 쌓이는 물건들을 창고에 박아놓으면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잘 팔리는 물건인데 창고에 없어. 그러면 역시 유통속도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유통속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1000억치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하루 안에 팔지 30일 안에 팔지에 따라서 자본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다양한 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민이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민이 대출 사업을 하면 자영업자 대출을 정말 잘하지 않겠냐, 은행보다. 왜냐하면 은행은 연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평수라든지 이런 걸 볼 텐데, 대민은 오늘 밤 얼마나 매출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이 사업 확장성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출하면 대박일 거다, 자영업자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현됐습니다. 그냥 무당처럼.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최근에 한국 대출업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땡겨요라고 하는 앱이 나왔는데 이게 신한은행이거든요. 은행이 왜 배달앱에 들어왔냐? 배달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배달은 소비자 결제, 자영업자들의 매출, 배달 노동자들의 수입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뛰어들 만한 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금융 쪽으로 가는 것이죠. 나중에 요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사실 전통적 은행에서는 이 사람의 월급 통장을 보지만 토스 이런 곳에서는 혹은 뭐 카카오톡 이런 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얼마나 이 돈을 잘 갚느냐를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신용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단기 소득이 많고 잘 갚는다고 하면 더 많은 대출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통적 은행은 이 산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신용 점수를 만드는 것도 다 데이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건강 앱,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걸음 걷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보들을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보험 가입을 거절하겠죠. 하루에 10,000걸음씩 걷는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어떤 리스크에 거는 거다. 이 사람이 죽거나 질병에 걸릴 리스크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것에 있어서 은행이 데이터를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져가게 하는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보험 빅데이터. 그걸 익명화시키겠다. 익명화시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할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데이터 들어가면은 이건 공공재니까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라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다 무너졌던 게 사실은 코로나 때였거든요. 여러분들 다 입출입을 다 카카오랑 네이버한테, 그다음에 예방 접종,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무너졌던 것이 코로나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돈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을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쓰게 하는 것도 네이버에서 놀다가 쇼핑하라는 겁니다.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웹툰이 있고 카카오 게임이 있고 웹소설이 있거든요. 카카오에서 놀다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라 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옛날에 우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 문화센터도 가고 놀러 가고 먹기도 하고 하다가 돈을 쓰라 이런 거고, 마트도 거기 보면 문화센터 수업들 엄청 많죠. 아이와 함께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공간 백화점, 마트. 그렇다고 한다면은 플랫폼은 너희가 가장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우리 플랫폼이야. 여기서 마음껏 놀다가 가끔씩 쇼핑 한번 해.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놀아 라고 하는 것이죠. 바뀌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카카오가 계열사가 147개, 138개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카카오가 갑자기 미용실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용실을 차리면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일단 이용자한테 미용실 쿠폰을 뿌리면 됩니다. 카카오 미용실. 그 다음에 미용실 사장님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카카오 미용실 앱을 까세요. 이렇게 하면 카카오는 단 한 평의 미용실 없이도
대한민국 최대의 미용 업체, 미용 프랜차이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배민이 대한민국 최대의 배달 프랜차이즈인데 식당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죠. 카카오 택시 법인 테스트 몇 개 있습니다. 몇 개는 있습니다. 카카오가 택시, 대한민국 최대 택시 회사죠. 택시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 안 하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택시 노동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택시를 타려면 손 흔들면 안 돼요. 앱에 접속해야지. 택시 노동자들도 손님 맞이하려면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앱에 접속해야죠. 그래서 다 앱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독점적 플랫폼의 존재 이유입니다. 내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손님을 만날 수 없어. 공급자를 만날 수 없어. 만드는 것이 플랫폼의 본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놀이를 가장 잘하는 것이 최근의 쿠팡입니다. 쿠팡의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죽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손흥민 데려와요. 김민재 데려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놀아 라고 하는 거고요. 와우 8가지 전용 혜택인데 무료 반품이 생겼어요. 여러분, 무료 반품이 뭐냐면 시키잖아요. 시켰는데 쿠폰이 하나 뜬 거예요. 같은 물건인데. 그거 지금 살 걸. 이거 지금 있는 거 반환하고 싶어. 무료로 반품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가져가요. 공짜로. 심지어 배송 중인데, 지금 어제 주문해가지고 지금 배송 중인데 무료 반품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배달해 두고 가져갑니다. 와, 새로운 세상이죠. 이걸 공짜로 시켜준다니까요. 단 쿠팡 멤버십이 되면 이걸 한다니까. 그러니까 노동자가 죽든 말든 이 멤버십에서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격을 높이든 줄이든 높인다 하더라도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쓰면. 그래서 멤버십 요금 인상하고 나서 쿠팡 뭐 탈퇴, 러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비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있으니까. 노세요. 쇼핑 놀이를 하세요. 이 정도면. 그래서 카드 결제액도 계속 높아집니다. 심지어 운동권들도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 해야 되는데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쿠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이 필요한데 새벽 배송이 오면 기자회견 할 수 있으니까 5천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쿠세권 이런 것까지 생겼거든요. 이게 되는 서비스가 있고 되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쿠팡 서비스 차별을 없애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은 것이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기존의 대기업들이 독점을 하면 시민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들, 소비자들의 이용 경험에 기반한 기업이기 때문에 독점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큽니다. 소비자들이 쿠팡만 깔고 싶지 다른 거 안 깔고 싶어 하거든요, 핸드폰에. 그래서 독점, 차라리 쿠팡이 알아서 다 해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정말 소비자들을 빡치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잠깐의 위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라든지, 잠깐 빡쳐가지고 카카오 탈퇴롯이 벌어질 거다.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카톡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배민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게 배민의 슬로건입니다. 내일 배송보다 지금 배달, 이렇게 합니다. 내일 배송은 뭐죠? 요거 택배입니다. 쿠팡을 겨냥한 거죠. 너는 내일 새벽이라 하더라도 내일이잖아. 우리는 1시간 내에 배달해 줄게 라고 해서 배민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서울 수도권 중심이긴 합니다. 여기에 비마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건데요. 비마트는 어떤 곳이냐면 요것보다 요곳의 절반 크기의 창고입니다. 편의점 같은 곳인데 물건만 쌓아 놓는 곳이에요. 이거를 동네마다 만드는 겁니다. 동네마다 만들어 가지고 누가 배달을 하냐? 음식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이 마트에 들려 가지고 물건들 포장된 것들, 편의점 같은 것들, 편의점에서 팔 만한 물건들 혹은 소매점에서 팔 만한 물건들을 픽업해서 배달하는 것이 비마트입니다. 자, 여기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왜? 간판 다는 순간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대형마트 들어설 때는 시장들이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교통 혼잡 때문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한다면 비마트는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몰라요, 주민들이. 그리고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빡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동네마다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뭘 파냐? 배민이 물건 같은 거 판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 닌텐도, 그다음에 핸드폰, 100만 원짜리 핸드폰 이런 거 팔아요. 그래서 명절날 선물을 준비를 못했어. 그럼 1시간 내에 배달이 와요.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홍삼 세트, 삼겹살, 수도꼭지 이런 것들 다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이 처음에 핸드폰 배달할 때 덜덜 떨면서 배달했어요. 120만 원짜리니까. 이게 만약 비대면 배달인데 사라지면 다 자기가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통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마트, 그 물류 창고를 만드니까 30분 내지 1시간 내 배달이 가능했던 겁니다. 뭘 이용해서 기존에 음식 배달했던 노동자들을 활용하니까. 그래서 또 다른 도전장을 내걸었습니다. 비마트는 비마트가 직접 매입을 해서 하는 거고 수박 같은 것도 하고 여름철 수박 시키는 거 되게 빡쳐요, 배달 노동자들이. 근데 그 비마트 말고 뭘 도전했냐면 음식뿐만 아니라 상점 있잖아요, 소매점, 옷가게 이런 데에도 배민을 입점하라라고 해서 모든 걸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미꽃, 그 다음에 드립백, 고무장갑, 애완견 동물 신발, 옷, 칫솔 이런 것들을 다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택배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택배는 택배차에 실어가지고 다음날 배달하는 게 아니라요, 오토바이 뒤에 실어가지고 지금 배달하는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 소비가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수요가 소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입니다. 우리가 굳이 새벽 배송까지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그 공급이 소비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처럼 1시간 내 배달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중독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쿠팡과 배민의 배달 전쟁이 벌어질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금융, 앱 내 결제, 돈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자본이 성장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시계가 없네요. 네. 몇 분 정도 지났을까요? 네. 54분, 지금 4시 54분. 많이 잡아먹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신나가지고. 네. 네, 배민페이 하고.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고 데이터 추출해서 하는 플랫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20세기의 전쟁이 석유 전쟁이라고 한다면 21세기의 전쟁은 데이터 전쟁이다. 그래서 틱톡 가지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는 이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각각의 플랫폼 업체 개발하고 있고 그거 개발 못하는 유럽은 규제만 하는 플랫폼 정치 경제학. 유럽이 항상 인공지능 규제하고 막 플랫폼 규제하고 이런 거 되게 선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배경에는 유럽에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중국이 플랫폼 정쟁을 하는 거고 유럽은 열심히 규제만 하고 이게 플랫폼 정치 경제학으로 또 따로 이것만 가지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재밌더라고요. 석유의 정치 경제학에 이어서 플랫폼의 정치 경제학, 국제 정치 경제학 이런 것들도 제가 그거를 뭐 소개할 능력은 없어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세상이. 예, 그래서 요거 원료 히토류라든지 리튬 뭐 이런 거 확보하는 것도 다 지정학적인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노동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 리튬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 채굴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유해 화학 물질, 유해 위험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국제적인 분업이라든지 유해 위험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디지털 AI 산업에 따라서 국제적인 그 연쇄고리들이 바뀌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AI 지도책이라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이거 관련돼서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산업 정말 탐나는 산업이죠. 수요를 완벽하게 예측해서 그래서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플랫폼 노동이 등장했고요. 어쨌든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제조업 노동자들이 등장한 것을 중단되고 이제 서비스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주요 선진국 도시에서 벌어지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제조업을 다시 살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서비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고 저임금이기 때문에 이게 그 나라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너무 한계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노동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낮춰야지만 판매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서비스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요. 어차피 가격 부가가치 나누기 노동 시간이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을 서비스 산업에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을 안 주거나 지역에서 그렇죠. 예. 주수당 안 주거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을 부분 적용하거나 이주 노동자들을 쓰거나 규모의 경제로 프랜차이즈화 되거나 아예 노동법 적용하지 않는 특고 플랫폼을 늘리던가 이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저임금 노동 시장에서 그래서 알바 노동 얘기하셨는데 알바 노동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서비스 산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요하게 얘기할 건 특고 플랫폼화인데요. 자, 배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서 어떤 이득을 얻는가를 한번 볼게요. 일단 라이더들한테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비용 이런 것들 해고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가지고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위원회에 갈 수 있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핵심이 차량입니다. 차량. 자, 배달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대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상 운송보험이라고 해서 영업용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수리비, 기름값 하면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1000만 원을 누가 쓰냐? 일하는 사람들이 사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직장이면은 사장님이 사서 출근한 노동자한테 주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접속하는 순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네가 사와 라고 하는 겁니다. 1인당 1000만 원이면 10명이면 1억인 거고 배달 노동자들이 한 24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24조 정도 아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배달 산업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의 초기 투자, 원시적 축적, 초기 투자 비용을 누가 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냐면 이 사람과 계약을 맺었을 때 사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안 드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을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공장 사장님이 배달 노동자 아니야 그 제조업 노동자들을 고용하려고 하면 한 2만 명 고용한다고 하면 2만 명이 출근할 수 있는 공장 부지가 필요하고 2만 벌의 유니폼과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고 안전화가 필요하고 2만 명이 굴릴 수 있는 생산 도구인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5만 명이든 심지어 억 명이라 하더라도 한 푼도 안 들어.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 도구를 사서 와 라고 하면은 무한한 축적이 가능하잖아요. 자본의 가장 큰 욕망이 뭐죠? 무한한 축적이죠. 이걸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공간적 한계도 없고 시간적 한계도 없고 생산 수단을 내가 제공해야 할 부담도 없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됩니까? 서버만 견딜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억 단위의 노동력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우리가 봤던 실시간 소비에 맞춘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다. 플랫폼 노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고용 노동이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산 도구를 일하는 사람이 갖기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고전적인 철학에 따르면은 자본가라 함은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독점, 그래서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독점을 철폐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독점을 철폐한 것이 플랫폼 자본이다 라는 겁니다. 대신 뭘 소유한다? 데이터와 앱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럼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작업 도구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자본가냐 노동자냐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런 것들은 사유해야 된다는 거고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경제적 배상 역시도 사장님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라이더 책임 되는 거고 여기에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 이런 것들을 일하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이 퍼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배달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유니폼에 피자국 다 흘렀는데 도미노 피자 이런 데 쫙 흘렀는데 지금 노동자들이 사고 나면 기업 유니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난폭 운정, 공해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유해 화학 물질이 시민들한테 내뿜는 책임들이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회적 요구를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네가 사회에 이런 피해를 주면서 무슨 요구냐. 기업이 이것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부수적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건당 노동으로 했더니 이제 사고율도 차이 나더라. 가게 오토바이, 그러니까 직고용이니까 시급을 주죠. 그럼 천천히 되더라도 시급을 받으니까 신호를 준수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212.9%, 1년에 2번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 오토바이가 30.2%, 7배인 건데, 자, 212.9%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건당 한 3,000원 줄게라고 하면은,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주휴수당까지 합쳐가지고 1시간에 5건 정도 해야지 15,000원 정도 되니까 기름값, 보험료 빼고 주휴수당 합친 최저임금이랑 비슷하겠네라고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건당으로 하니까. 사실 시급제나 건당제나 똑같은 체계입니다. 뭐 1시간에 2개 해서 1시간짜리 시급을 주든 2개를 30분 만에 해가지고 30분 만에 1시간 분량의 임금을 준 자본가 입장에서 똑같은 거죠.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은 이제 건당 요금제도라는 거고요.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의 노동법 보호 비교표인 건데요. 기존의 노동법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항이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구조조정의 책임도 노동자한테 진다. 요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거는 사실 사업이 안 됐을 때 리스크를 책임지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부장 사장님의 역할입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내가 책임질게. 이게 가부장의 역할인데 이거 책임이 안 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엔데믹 직후에 배달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직접 고용한 사장님들이
오토바이도 직접 사고 노동자도 직접 고용했으면 구조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노동자 해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책임져야 되고요. 오토바이를 한꺼번에 처분해야 되니까 안 쓰는 오토바이들, 그 오토바이 가격이 하락해서 발생하는 생산수단에 대한 감가 역시도 사장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배달앱이 이거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배달 주문이 없네? 그러면 다음날부터 배달료 깎을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로그인하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로그아웃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그 리스크도 일하는 사람이 지기 시작한다 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요 3.3%. 근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비임금 노동자로 이 숫자를 좀 감안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정해 볼 수 있는데 3.3% 받는 노동자를 이제 비임금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인적 용역 사업자라고 해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을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 847만 명이더라. 투잡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전체 노동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한 847만 명이 비임금 근로자,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2천만 중에 한 1,000만 정규직이고 1,000만 비정규직이고 847만 특고 플랫폼이다, 이렇게 거칠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물론 비정규직 1,000만에는 특고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게 되면은 한 1,000만 정규직, 1,000만 정도가 특고 플랫폼 비정규직,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아까 이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 데이터 라벨링 이런 것들도 이런 노동자들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입하실 때 신호등 뭐 표시해라 이런 거 하셨죠. 예. 너 로봇이 아닌 걸 증명해 라고 하면서 그 잘 안 보이는 특수문자 입력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구글이 모든 책들을 디지털화 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 인류 책들을 디지털화 한다고 하면서 인공지능 그 기계가 이걸 읽어내는데 오래된 책들은 잉크가 번지거나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간이 일일이 이거 확인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캡차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특수문자 이런 거 보면 이제 눈 이렇게 개슴츠레하면서 보면서 이제 입력하는 것이 다 그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행위입니다. 구글이 리캡차를 산 이유가 그거고, 여러분들 이제 신호등 표시하세요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훈련을 여러분들이 공짜로 한 거죠. 근데 그것만 해서 한계가 되니까 요거 라벨링이라고 해서 개 표시하세요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이제 5장 정도 하면 한 50원 주는 방식의 라벨링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그 지역 기반 노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런 것들은 웹 기반 노동이거든요. 온라인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웹 기반 노동의 문제는 뭐냐면 답이 없습니다. 가령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미국의 백인 소비자가 화가 나가지고 콜센터 전화했더니 인도에 영어 잘하는 인도 노동자가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고, 이 국제적 분업인 건데. 근데 한국도 이제 K-팝 문화 때문에 K-제국주의 국가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한국어 잘하는 엘리트들이 엄청 늘어날 거고, 한국인보다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들 있을 수 있잖아요. 문법적으로 더 확실하고. 지금도 출판계에선 교정교육을 외주화 시켜놨거든요. 프리랜서들이 하는데 그걸 왜 한국 노동자들한테 시킵니까? 웹 기반에 올려가지고 장당 교정교육을 장당 5,000원에 할 사람 하면은 저기 동남아시아 최고 엘리트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가격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주 노동을 이제 그 물리적으로 이주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디지털 이주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있는 건데, 문제 이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노동 유연화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량적 유연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동 공급을 수요에 맞춰서 한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주마다 바뀌는 노동 스케줄인데 테일러 포드지 비정규직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맥도날드는 어떤 형태라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특별한 뭐 손흥민 버거가 나온다 이러면은 손님이 많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점장이 그러면은 고용을 늘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 늘려야 되나? 그러지 않고요. 맥도날드는 다음 주에 손님이 많을 것 같으면은 전주에 한 15시간 일하는 알바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다음 주는 한 40시간 늘려버립니다. 반대로 다음 주에 햄버거병 사태로 이제 손님이 안 올 것 같아. 대란이야. 맥도날드가 엄청난 위기야. 손님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잘라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맥도날드는 그렇게 사고하지 않습니다. 40시간 일하던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다음 주 노동 시간을 15시간을 줄여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5시간을 줄여주시는 분들은 이제 고마운 양심 있는 자본가고 줄수당 안 주기 위해서 14.5시간을 줄여버리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맥도날드의 노동 시간이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아서 제로아워 계약, 그러니까 0시간 계약, 혹은 한국에서는 고무줄 스케줄 이렇게 해서 유연화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수량적 유연화죠. 수요에 맞춰서 노동 공급을 인간의 노동 시간을 늘렸다 줄이는 방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초마다 발생하는 계약이 온라인상에서 계약을 맺고 계약이 해지되는 방식으로 초용직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들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작업을 수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노동 공급이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노동 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정규직 노동의 장점은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의 노동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뭐 기자님들의 뭐 노동을 디테일하게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형태도 있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노조를 했던 이유는 욕하는 관리자에 맞섰다 이런 것인데 이제 무정한 AI가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JTM이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직원 PC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인터넷 접속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쿠팡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우리 직장인들 그러면 출근하면 맨날 일합니까? 가끔씩 쇼핑도 하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 다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메신저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출퇴근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다. 자, 원격인 지휘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노동자들을 내가 임대료 내면서 출근시킬 필요가 없다. 물론 그렇게만 사업을 굴리면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주시키고 나머지는 외주화시키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내가 이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노동자 동의를 받으면은 불법이 아닙니다 적혀 있고 몰래 할 수도 있나요? 노동자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홈페이지 자랑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비자한테 바로 노동의 현장을 중개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이게 배달 앱 화면인데요. 지금 노동자가 어디쯤 있는지를 그냥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회사에 항의를 하면 회사가 노동자한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노동자한테 물어봐서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는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잖아요. 너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금 소비자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온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되죠. 나는 중개자로서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 뿐이야. 근데 너 어디야? 라고 매우 궁금해 하셔. 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내 위치가 공개되고 있구나. 라고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등급제도, 평접 이런 건데, AI가 이제 배달을 배차하거든요. 근데
배달 노동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배달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교 주소는 하나인데 주소가 하나예요. 근데 건물이 여러 개예요. 심지어 건물 이름도 특이해. 학내 구성원들만 아는 곳에.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재래시장. 주소는 하나인데 정말 주상복합 이런 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거절할 수 있잖아요. 가기 싫다고. 자, 모든 노동자가 자율적이어서 플랫폼 노동자고 내가 자율성이 있어서 다 거절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용자가 그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겠죠. 그러면은 사업자는 어떤 욕구가 생긴다? 이 노동자가 대학교 배달이라도 가게 만들고 싶어하는 지휘감독의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약 관계는 자율인데 이 노동자를 통제하지 않으면 상품의 질과 서비스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청소 노동을 시켰어요.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들은 창틀에 먼지를 착 씻고 닦고 가는 겁니다. 소비자가 마음에 들어서 같은 업체에 불렀는데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 누가 오는지 알 수 없잖아요. 다른 플랫폼 노동자가 왔어요. 이 노동자는 창틀을 안 닦고 갔어요. 그럼 소비자가 컴플레인 한 겁니다. 왜? 저번에는 창틀을 닦았는데 이번에 안 닦나요? 그러면 청소업체는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 여기 가둬놓고 청소 매뉴얼을 교육시키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근로자성 문제가 생깁니다. 플랫폼 노동자 아니야. 이게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를 줄타기 하듯이 이게 지휘감독이 아니냐 가지고 줄타기 하고 있는 것이 AI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차를 거절하시겠습니까? 물어놓고 거절을 많이 하면은 다음 배차가 안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배차가 안 된다는 것은 순간적 실업입니다. 해고예요. 순간적 해고. 얼마나 배차가 안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분 뒤에 올지 15분에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고요. 또 서울 얘기입니다. 같은 동네의 배달료는 같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적어도 구에서는 같은데 요거는 배달료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마포구를 1, 2, 3으로 쪼개놔가지고 자, 마포구 3에 출근을 시키고 싶어. 그럼 AI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2,700원인 배달료를 3,500원으로 올려봅니다. 그러면 거기로 출근시키는 겁니다. 마포구 3에 출근해 하면은 지휘감독 문제가 생기지만 3,500원을 해가지고 배달 노동자가 많이 오는 곳은 지휘감독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출근시키면 되는 거고 퇴근시키고 싶어. 배달 노동자가 너무 많아. 배달이 너무 잘 빠져. 그러면 2,500원을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그래도 잘 빠지네. 그럼 2,000원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실시간 요금제로 배달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비 오거나 눈 오면은 안전안내 문자가 옵니다. 아, 오늘 배달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거가 동시에 뭐가 오냐면 프로모션이 옵니다. 지금부터 30분 내에 2건 배달하면 만원 보너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태풍 때 일하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태풍 때 일을 하면은 평소에 날 좋을 때는 2,500원 주는데 지금부터 일을 하면은 건당 한 만원씩 줄게라고 하는 거죠. 누구도 태풍 때 일하라고 하지 않지만 사실상 태풍 때 일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간접적 지휘 감독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배달 노동을 접근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10분 내 배달, 15분 내 배달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착취적 측면으로 일을 시키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고 부르고요. 한국에 이제 디지털 팩토리라고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게임 아이템 그 레벨 올려가지고 판매해주는 그 노동도 있고 그 중국 노동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세계 게임 유저들이 그거 사고 그래서 눈이 충혈되면서 이거 게임하고 있는 노동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그 통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관심 가지면서 보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우리가 복지국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플랫폼 형태로 바뀌면서
이게 고용 불안과 각자 동생, 그다음에 절차적 민주의 형해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플랫폼 알고리즘에 따라서 같은 집단에서 같은 집단이 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의 정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동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노동 현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 지형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저도 막 몰랐던 얘기들도 하고, 제가 사실은 이제 선생님을 만났다기보다도 처음 접하게 된 게 아까 도시가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라는 23년도에 민주주의 랩 컨퍼런스 용현재단하고 해천재단하고 그때인가? 그때 이 얘기를 온라인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가 되고 있다 도시가 이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그때 언젠가 진주에서 이런 얘기를 꼭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1년이 지나서 이제 그게 조금 실행이 된 거죠. 올해 민주주의 컨퍼런스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고 조금 궁금한 점들 지금 이제 한 30분이 아직 안 돼서 4분 정도 조금 더 얘기를 질문 조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아까 저기 쿠팡과 배민 경쟁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풀필먼트가 쿠팡한테 있는 거고요. 근데 배민의 비마트는 굉장히 공간이 좁아 보이는데 거기 물건을 다 갖다 놓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속도 경쟁이 가능한지 이거 간단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와 관련된 건데요. 카톡이 갖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동 데이터요. 그리고 국가가 갖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죠. 건강 데이터요. 근데 건강 데이터는 지금 익명화를 통해서 시장으로 넘기라고 하지만 실제 그 카톡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고 진짜 엄청나게 큰 가치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공화시도 같은 것들은 아직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목소리들이 실제 그러니까 사회 운동 집단이나 어디선가 데이터에 대한 그 공공화시도 목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예. 외부 효과 문제인데요. 예. 실제 그 기존의 자본주의에서 만들어낸 많은 생산물들은 외부 효과를 만들어내잖아요. 특히 환경적인 외부 효과. 근데 플랫폼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부 효과는 정말 외부화된 외부 효과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배송되면서 생기는 그 쓰레기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가 기존의 제조업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물류 창고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동네마다 많이 짓는다가 많이 지어서 해결하는 게 있고요. 비마트 같은 경우. 근데 그 동네에 많이 짓는다 해서 중요한 거는 배달 노동자들의 이동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위치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지으면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배민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하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2, 3층에 있어도 상관없고 보통 편의점이 반드시 1층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곳으로 임대료를 좀 아끼는 방식, 동선을 최적화하는 방식 이런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요 데이터들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건들을 적합하게 이제 쌓아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품절이 자주 납니다. 비마트 같은 경우는. 그거에서 이제 한계일 수 있겠죠. 다만 편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승부하는 거고요. 수박을 갖다 준다. 30분 내에 여름에. 이거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편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돌파를 하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센터를 도심 근처에 지역에 주로 대형으로 짓고 큰 도시는 쿠팡 캠프라고 해서 도시 내에서도 소형 캠프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점 많이 늘려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게 이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좀 시도해봤던 것이 이제 다회용 용기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봐서 일부 이제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기후 문제에 있어서 기후 환경 단체에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서 좀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도로 위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는 잘 공론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달 기업의 문제냐 아니면 노동자의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의 즉각적인 시선은 배달 노동자들의 문제거든요. 택배 노동자라든지 배달 노동자 상관없이. 그래서 일종의 그 차량 정체들을 일으키는 것인데, 가령 여러분들 이렇게 타다 같은 것들이나 우버, 대한민국에도 우버가 만약에 허용된다 그러면 도로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자가용들로 이제 뒤덮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통 체증이 벌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문제 제기하거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다만 정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서울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데이터. 그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시민사회 운동단체에서도 이 데이터나 AI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거 아쉬운 문제죠. 이게 어려운 분야라서 그런가,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어떤 주장과 비슷하냐면 국유화 주장을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운동사회에서. 근데 어느 순간 국유화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공공화 얘기하는데, 데이터를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도 국유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생산된 것들을 재존유하자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좀 철학적인 그 뒷받침 플러스 경제학적, 사회학적인 이론들이 좀 받쳐줘야 예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떠든다고 제가 어떤 사회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걸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많은 진보적인 혹은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양심적인 학적인 역할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저도 지금 맥도날드에서 배달을 하고 있고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참여. 조금 크게 뒷분 들리시게. 예. 저도 지금 맥도날드에서 라이더로 근무하고 있고 지금 이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맥도날드는 이제 라이더도 시급을 받는 형태고 거기에 건당으로 한 4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걸 아는데, 그럼 플랫폼 배달 노동 기사분들도 시급으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궁금한 정도가 있습니다. 예. 저도 맥도날드 배달을 했습니다. 플랫폼 형태는 시급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제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건당으로 주게 되고요. 배달 노동, 그 맥도날드에서 기본급을 주고 400원을 추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달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 현장이 맥도날드 매장이 아니라 매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장 밖의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것의 유력한 수단이 인센티브를 주자인 거죠. 400원. 지금에 와서 보면 되게 작은 금액인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400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0개는 해야지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그걸 못하면 이제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노동자들 이제 통제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박차고 나오면은 자기가 오토바이를 사서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는 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배달이 없는 시간대인
2시, 5시 사이에는 이제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쉬어도 되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여쭤보시면은 저는 맥도날드에서 완전히 내비 볼 필요 없을 정도로 숙련을 시킨 다음에 그 오토바이 퇴직금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건당으로 넘어가는 이게 가장 적합한 건데 그랬을 때는 리스크는 커진다. 위험은.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질문 또 없으신가요? 혹시? 걱정이 있습니다. 예. 네, 저 박정원 선생님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선생님이 쓰셨던 책을 좀 봤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 책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은 굉장히 잘 쓴 어떤 현장을 대상으로 한 그런 탐사 저널리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현장 연구 보고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오늘 발표 들으면서 우리 박수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또 어떤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또 현장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본 업을 이 라이더 노동자로 기본으로 삼고 계신 어떤 그 동기랄까 아니면은 그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좀 그런 궁금함도 있었고 또 그것을 그냥 현장 노동자로서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을 좀 다각화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게 하나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편리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큰 매력이 있고 또 아까 뭐 계획의 요소 같은 것들도 얘기하셨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자면 바꿀 수 없는 어떤 대세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또 동시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을 대단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어떤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 그런 라이더 노동자들의 어떤 산업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그 해법과 관련한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얘기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그것을 연장해서 보자면은 그 플랫폼 자본주의 어떤 향후 방향 속도와 어떤 방향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선생님 생각하시는 어떤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 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운동권입니다. 운동권. 네. 사회운동을 먼저 했던 것이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먹고 살 방법을 고민하다가 배달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자유롭고 사회운동도 하고 생존 문제도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제가 책을 쓰고 글을 쓰는 목적은 작가적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있는 일들을 좀 번역을 해서 잘 알려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동기였고 그 알리는 대상은 저와 같이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노동자들과는 다른 언어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실제 라이더 유니온을 처음 만들었을 때 유튜브로 소통을 했고 유튜브의 언어는 또 다르게 되는 거고 이거를 쓰거나 이랬던 거는 사실 기자들 보라고 그다음에 정치인들, 관료들 보라고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 자본주의나 플랫폼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노동상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노조법 2, 3조가 개정된다고 해서 이게 힘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대체 인력이잖아요. 지금도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초마다. 누가 이제 어플에 로그인하면은 대체 인력이 투여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 파업을 해요. 파업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물리적인. 전통적 노동상권으로는 동등한 협상을 보장한다는 노조법 혹은 헌법의 정신을 보장할 수 없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 운동이어야 되고 사회 운동으로 해서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오피니언 리더들을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이걸 했던 도구적인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엄청 정성스럽게 이거를 쓰거나 이러지 않았던 거고 학적으로 엄밀하지도 않고 매우 애매한 어떤 장르의 책들을 계속 제가 쓰는 거죠. 그걸 이제 좋게 봐주신 거죠. 이게 현장에서 일을 해서 한 거니까 이걸 엄밀하게 이거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좀 더 진전시키는 역할은 좀 다른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향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 목표와 기준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류가 합의해 놓은 노동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저임금이 있을 텐데요. 최저임금은 한국에서는 아무리 안 좋은 임제 같은 건당이라도 하더라도 최저의 기준을 정해놓는, 그래서 협상력을 보장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단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최저의 보장을 국가가 개입해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별적 계약 관계에서 보호하는 것들이 더 유력하다, 집단적인 것보다. 근데 이 개별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집단적 힘이 필요한 방식의 노동운동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개봉한 아마존 노동조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존 그 물류창고 노동자들 조직한 다큐멘터리거든요. 거기에 수장이 약간 래퍼 같아요. 전직 래퍼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론이나 이런 것들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 노동자 조직하는 거는 또 전통적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기준점은 노동법이다. 그러면은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방식,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되 기존의 공장에 기반한 노동법을 플랫폼 산업에 적합하게 바꿀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산업안전 책임을 가부장적 사업자한테 맡겼다라고 한다면 플랫폼 기술, 플랫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핵심은 저는 알고리즘에 대한 협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앱이 새로운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개 변수가 뭔지, 그리고 뭐 태풍 올 때 이렇게 뭐 미션을 주는 게 아니고 날 좋을 때 최저의 운임을 보장해라,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격 제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시도한 게 배달라이더 위험성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 평가 하게 돼 있는데 배달라이더는 의무관인데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법을 우리한테 적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고객 응대에 대한 보호 정치를 이제 앱 내에서 경고하는 것. 우리가 전화할 때 전화 음성이 아니라 주문하는 순간 나한테 경고 문자가 소비자한테도 가고 자영업자한테도 가는 방식으로 디지털 일자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여러 아이디어들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실업급여 같은 거. 태풍이 올 때 일시적인 그 실업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를 주는 방식.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항구적 실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정규적인 일자리에서 일시적인 실업이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근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업이 하루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배달이 없는 3시, 5시 사이는 실업인 거예요. 해고예요. 뭐 10분간 해고도 되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달이 많은 비 오는 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충적 소득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럴 때 너 안전을 위해서 일하지 마. 대신 국가가 줄게. 네가 낸 고용보험이 있잖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인도에서는 민간 보험으로 기후보험이 있더라고요. 거의 농업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거를 공적 사회보험으로 좀 들고 와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다 됐긴 한데 혹시 저는 조금 간단하게만 여쭤보면 지금 공공운수 노조의 노안 국장인가요? 그 일하고 계신데 혹시 지금 현재 배달 노동자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고용관계 안에서 어쨌든 좀 보호를 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직접 배달 노동자들의 뭐라고 그러죠? 호응, 뭐 지지도 이런 것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것만 조금 답을 해주시면 저도 좀. 예, 반드시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로 했던 게 안전교육인데 안전교육을 그냥 들으라고 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할 때 모든 게 유급입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교육을 들으러 일손을 넣고 오면은 그때부터 마이너스거든요. 무급이 아니라 왜냐하면 할부금이 있으니까. 화물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쉰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물 노동자 파업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가격이 2억 3억이에요. 화물차가 할부금 몇백만 원인데 하루 파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유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자체랑 같이 해서 안전장구, 교육을 받으면 10만 원 상당의 안전장구를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라이더들은 그러니까 아이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배달은 템빨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헬멧도 되게 비싸고 사실 안전용품 이런 에어백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라이더들. 예, 비싸서 그렇지. 귀찮아서 안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경우에는 사업주 보고 사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의 문제는 너의 안전을 위해서 사라고 했을 때 일하는 사람이 사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 비용을 사회가 책임질 건지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책임지게 해서 돈을 내게 해서 노동자들 이거를 구입하는데 망설임이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정적으로 이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보호 법안이라든지 동의를 하더라도 이제 그것과 관련돼 있는 거는 약간의 좀 그런 비용적인 거, 그럼요. 인센티브 그럼요. 문제가 있다. 혹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없으신가요? 그럼 마칠까요?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오늘 들은 말씀 짧게. 네. 네, 굉장히 많은 걸 사실 바꿔놓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플랫폼 노동이 지역 기반 노동인데 웹 기반 노동도 사실 광대하게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태깅하는 인도 노동자처럼. 근데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게 되면 인구 구성도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지역 기반 노동자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기존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언어적 이유, 교육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숙련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디 가나 별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오늘 제일 흥미로웠던 게 도시가 그 컨베이어 벨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정보자본주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회 자체가 공장화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회랑 공장이 점점 이렇게 스며드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노동 문제들이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기후와 관련된 실업급여 같은 것도 기존의 관점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네. 네네네. 자 그러면 조금 아쉽긴 해도 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오늘 강의는 뭐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한테 귀중한 얘기를 해주신 박정현 선생님한테 큰 박수를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